저는 이렇게 영끌을 하면서 본인 소득 대비해서 무리하게 집을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부담을 안고 내 집 마련을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지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결국엔 돈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추석 한가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에너지도 그만큼 많이 충전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우린 내일부터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상생활 복귀하는 만큼 이젠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더욱더 숙지를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 2분기 수준에는 약 41%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있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그 부담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젠 주택가격이 3분기에 돼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담지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영끌을 하면서 본인 소득 대비해서 무리하게 집을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만 하는 걸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구태여 위험성을 안아가면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할 경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00으로 산출됩니다. 그럼 만약에 가구 소득의 25%가 초과될 경우에는 부담 지수는 100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21년 4분기에 83.5였지만 3분기 89.3까지 계속 상승한 수치가 나왔다. 그런데 작년 4분기에 81.4%로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 상승세가 꺾인 거는 주택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자,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갔고 이제 3분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부담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2분기 2023년 2분기에 165.2로 1분기 175.5보다 약 10.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로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3분기에는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담지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 수준으로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제 앞으로 이 41%가 훨씬 더 많이 더 높게 부담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214.6이 나왔습니다. 엄청 높았던 수준이었었죠. 그런데 아직 많이 낮아진 수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의 경우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130에서 140 정도로 적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비중이 33에서 35%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41%라 아직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 41%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서울에 이어 세종의 2분기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3으로 100을 넘어선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는 88, 제주는 82.7, 인천은 72.4, 부산은 71.7,
대전은 67.6, 대구는 62.2, 광주는 57.3, 울산은 53으로 지방지역 일대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담을 안고 내 집 마련을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판소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본인 소득 대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반드시 자산 증식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와 투자 중에서 자산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투자적 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자산 증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투자성은 약해지고 반대로 투자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수요층들은 거주를 열악하게 해야 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투자로 접근을 해야 자산 증식이 됩니다. 자, 1주택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목적이 거주에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자산 증식에 있습니다. 매도할 때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높게 매도가 돼야지만 자산 증식이 되는 건데 반대로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적에 거주 목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인 이 자산 증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다시 부동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거기에 있어 우리가 주택을 사는 동안 돈을 계속 깔고 사는 거고 또 나중에 대출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 리스크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자산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자녀가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금, 양육자금, 그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1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자금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현금 가치의 하락을 우리는 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증식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간다. 그에 반면에 투자적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상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투자적 목적은 결국엔 매도에 대한 부분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계속 나면서 계속 자산 증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적 목적으로 가야만 한다. 그런데 앞에 우리 기사에서 본 것처럼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 요 중간 가격 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요 표준 대출을 받아서 취득을 보통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위소득이 되는 요 중간소득 가구, 요 중간소득 가구의 40% 정도 자금을 원리금으로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중간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요 앞에 기사에서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KB통계 지표에 따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 가격이 서울은 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9억 5천.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이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인 가구. 자, 2인 가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통계청 자료에 따라 중위 소득이 얼마 정도가 발생이 되냐면 약 34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2인 가구 입장에서 요 소득의 40%라고 하니 원리금 얼마 정도가 납부가 되냐? 약 138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138만 원. 자, 이런 상황에서
원리금에 그러면 대출이 얼마 정도가 발생이 되냐? 138만 원 원리금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 3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 3억 정도. 그리고 현금은 그렇다면 얼마 정도 보유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9억 5천에 대출 3억 받으니까 약 6억 5천 정도가 필요하겠죠. 6억 5천. 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중산층 소득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인 가구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3인 가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위소득이 통계청 자료에 따라 얼마 정도 발생이 되냐면 약 444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원리금, 요 본인 소득의 40%니까 원리금이 약 178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178만 원. 그럼 대출은 얼마 정도 받아야 되냐? 주담대. 약 주담대 4억 정도 받는 거죠. 4억 정도. 그죠? 4억 정도. 그리고 현금은 얼마 정도 필요하냐? 약 9억 5천에 대출 4억 받으니까 5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 중산층의 소득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과연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원리금 138만 원, 178만 원을 납부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9억 5천에 취득을 했는데 향후 9억 5천보다 집값이 하락한다면, 또 집값이 하락한다면 결국 내수 경기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 본인 소득, 기본적인 소득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직, 퇴직, 질병, 그죠? 또는 출산,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본인 소득보다 소득이 낮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부부 간에, 배우자 간의 이견 충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우자 이견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자녀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버티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산 증식은커녕 자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패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로 방향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인 가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 2인 가구에 현금 얼마 보유하고 있죠, 이분? 현금 6억 5천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지금 KB 통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얼마 정도 되냐면 평균이 51% 정도가 나옵니다. 51%. 그리고 우리 강북 쪽 넘어가면 뭐 한 58%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지역일 때도 55%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세가율 51에서 55% 기준에서 투자적 목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얼마짜리 아파트를 보실 수 있냐? 자, 투자 목적에 서울 아파트 현금 6억 5천이 있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약 13억에서 14억 중반 정도 되는 요 아파트 보는 거 아닙니까? 요거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3인 가구 입장에서 또 바라봤을 때 3인 가구 현금 얼마 있었습니까? 5억 5천 정도가 발생이 된 분이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투자 목적에서 우리가 서울 아파트 접근해 본다면 얼마짜리 아파트 접근할 수 있냐? 약 11억에서
13억 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 보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9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투자적 목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그보다 훨씬 더 상급지, 최상급지에 있는 지역의 신축급 아파트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장 아파트도 지금 현재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대출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죠? 대출, 원리금 얼마 납부합니까? 요 138만 원 납부하지 않습니까? 178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월세로 빠지면 되는 거죠. 월세로. 그리고 원리금 납부했던 금액, 요 비중을 좀 더 축소해서 우리가 월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38만 원을 월세로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추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또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138만 원 월세로 계속 납부하다가 우리는 충분히 이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도 우리는 주택을 좀 더 지금 사는 주택보다 좀 더 축소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월세 비중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또 가면 리스크가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계속 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가셔야만 한다. 낮춰주는 쪽.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적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최상급지 아파트를 취득하고 또 그 원리금을 납부했던 거를 월세로 전환을 해서 비중을 축소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거주를 한다면 부담 압력도 없고, 그죠? 부담 가중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역전세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지금 전세 가격 기준에서 본다면 거의 최하단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앞으로 더 내려가긴 어렵다.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전세 가격은 앞으로 영영 보지 못할 전세 시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지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원리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추후에 올 수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거주의 열악은 우리가 안고 가는 수준이겠지만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마련을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해야 반드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결국엔 돈 아닙니까? 내 자산이 증식이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를 줄이고 부담을 줄이면서 그리고 내 거주의 만족도는 좀 낮추더라도 자산 증식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